미국에서 시작된 관세 전쟁,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죠. 이 상황에서도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돈 버는 기회가 옵니다. 코스피 차트인데요. 반등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악재가 터지는 바람에 주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주식으로 돈 벌기 참말로 힘들지요? 맞습니다. 이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즉 돈 버는 사람은 5% 미만입니다. 단타로 잠시 벌 수는 있죠. 하지만 실제로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주식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에서 실패하는 이 95%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95%의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맞죠? 주가 하락 이 시기에 95%의 지금 마음은 어떨까요? 주식시장 부정할까요? 긍정할까요? 돈을 잃는 95%의 지금 마음, 그거는 너무 당연한 마음이죠. 그 당연함을 깨고 극복해야지 5%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지금 가지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들이 생각하는 걱정은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일단 팔고 다시 살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 다음은 역시 주식은 안 돼. 주식시장 너무 불안해하고요. 진짜로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제일 큰 문제는 주식 투자자들 손실이 지금 너무 커서 더 불안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도 성공하는 방법이 있죠. 그거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자산이 늘어난 성공한 주식 투자자들 그 5%들의 말을 따르면 됩니다. 우린 여기서 5%가 아닌 상위 1%의 말을 들어봅시다. 상위 1%들이 하는 말들은 다 맥락이 똑같습니다.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하게 치유된다.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 이 말이 뭘까요? 주가는 가치 이상으로 그리고 이하로 움직입니다. 주식 공부 좀 하고 나서 가치 투자자가 됐습니다. 가치 이하로 사는데 주가가 더 떨어졌어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전체 시장 폭락으로 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평가된 기업을 샀다고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업의 가치는 원래대로 가게 돼 있죠. 주식시장은 확신을 요구하며 확신 없는 사람은 반드시 희생된다. 이런 명언도 있죠. 여기서 확신을 요구한 데 있죠.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는 그 확신입니까? 아니죠. 피터 린치, 워렌 버핏도 단기적인 주가 맞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신이란 건 기업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죠. 즉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성장에 대한 확신이 요구된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기업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희생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성공한 1%들은 좋은 기업을 사놓고 위기 때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대중처럼 벌벌 떨고 불안해했을까요? 경기 침체가 일어나도 무슨 일이 벌어지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기 때 인터넷 보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런 영상들이 많죠. 하지만 그 95%와 다르게 1%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폭락해도 가만히 있었다 이 말이죠. 별일 있어도 가만히 계속 홀딩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95%들은 이 상황에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죠. 피터 린치, 전설적인 수익률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운영했던 마젤란 펀드 예를 들어봅시다. 주식시장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 역사를 보면 우리의 지금 미래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1977년부터 1990년까지 연평균 마젤란 펀드가 29%의 수익률을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부분 투자자들은 희한하게 돈을 잃었습니다. 이상하죠? 이 펀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돈을 잃었습니다. 그 파괴적인 행동이 뭐냐? 주가 하락 시기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그들은 주식을 팔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떨어져도 괜찮을 건데 왜 팔았나 싶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이게 과거의 그 사람들의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불안하니까 과거 사람들도 똑같이 불안했고 그 결과 큰일 날까 싶어서 주식을 팔았다. 이게 지금 대중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980년도 이 펀드는 70%의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그때 또 사람들은 펀드를 살라고 많이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주가 하락했다고 또 손절들 많이 했겠죠. 이 펀드를 10년간 보유했으면 연평균 25%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대중들은 주가가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판다는 겁니다. 주가가 오른다는 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경제가 좋아 보이고 장밋빛이란 뜻이죠. 떨어진다는 건 어떨 때예요? 불안하고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심리가 생기죠. 이런 역사를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식을 팔거나 뭔가를 한다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즉 주식 투자에서 1%가 되는 방법은 무서울 때 사는 겁니다. 아니면 떨어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금 95%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고 주식을 매도할까 이런 생각까지 하죠. 너무 많이 떨어져서 주식 힘들어서
이제 이거 못해 먹겠다고요? 주식을 안 한다. 투자를 안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래서 이 경제 시스템에 사는 우리는 은퇴를 위해 투자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주식 성적이 안 좋다. 그렇다고 그만두시면 평생 일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통해 케이스를 공부하고 기업을 공부해서 점점 지식을 쌓아야 될 것입니다. 주식으로 돈 벌기 어렵죠? 맞습니다. 왜냐? 주식 상위 1% 이거 따라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하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말의 뜻은 돈을 좋아하되 돈을 벌려면 돈에 집착하면 안 된다. 차갑게 다루란 말이 돈에 집착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 지금 이런 폭락장에서 수익률을 보고 마이너스 된 내 금액을 봅니다. 피같이 모은 돈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많이 돼 있다. 정신까지 피폐해지죠. 이런 집착에 벗어나서 돈을 차갑게 다루라는 겁니다. 또한 이 말은 투자 금액의 수익률에 집중하지 말고 기업을 온전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상위 1%가 되기 위해서 수익률이나 손실된 금액 그걸 생각하지 않고 기업에 온전히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무 쓸모없는 정보를 읽는 건 시간 낭비고 기업 분기 공시 자료를 읽어야 된다. 이 말 또한 기업을 보라는 말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진짜 큰 리스크는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이벤트로 기업의 사업성이 훼손됐나? 흐름이 바뀌나? 이게 일시적인가? 경쟁자가 생겼나? 그로 인해서 시장 지위가 바뀌었나? 이게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진짜 큰 리스크죠. 주가 하락보다는 이걸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이런 거 거의 관심 없고요. 주가 오르는 것만 신경 쓰지요. 마음을 가다듬고 주식 투자 철학을 지킨 사람만이 결국 주식 투자 성공하게 됩니다. 아까 마젤란 펀드도 오랫동안 돈 못 벌다가 한 번에 다 벌게 되죠. 주식 투자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마이너스 상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엄청난 부를 이룬 박영옥 선배님 계십니다. 이분은 그동안 오랫동안 투자하시면서 수많은 대외학제를 겪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체 학제로 손절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분은 오직 기업에만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죠. 즉 개별 기업의 시장 지위 학제가 진짜 주식 투자에서 큰일입니다. 이 철학을 지키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걸 꼭 염두하십시오. 자, 이제는 주가 하락 한보따리한 현 상황을 봅시다.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대국의 미국에 대한 관세고요. 이 노란색은 자기는 관대하니까 이거를 반으로 깎아주겠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시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50% 관세를 매긴다. 하지만 자기들은 25%만 매기겠다. 이런 말 하죠. 하지만 실제 관세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0.79%고 미국은 50%를 매긴다. 63배나 자기들은 많이 매기겠다 합니다. 저것들의 관세 근거 엄청 멍청한 계산법입니다. 자기들 수출한 거, 수입한 거 그냥 빼서 수입을 나눠서 50%로 매긴 겁니다. 즉 미국 적자는 다 관세 탓으로 돌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 누가 미국산 냉장고를 사시겠습니까? 제품 경쟁력도 다 관세 탓으로 간주하고 있죠. 이 차트가 얼마나 엉망진창이냐. 사람 한 명 없는 펭귄들만 사는 나라도 관세 내라고 적어놨습니다. 중국이 이 나라를 통해서 우회할까봐 저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미국이 얼마나 오만한지 태도를 알 수 있죠. 사실 이 관세 전쟁은 미국에 대해서도 바보짓입니다. 중국, 미국 교역량을 봅시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금액은 642조입니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 금액은 211조죠. 그냥 겉으로만 보면 관세 전쟁, 중국에서 미국 수출량이 훨씬 많으니까 중국이 손해일 것 같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관세가 만약에 2배 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미국에 판매되는 중국 물품 가격이 전부 2배가 인상됩니다. 그런 결과로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휴지 등 가지가지 생활 물품을 벌써 사재기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뽑았는데 물가가 바로 오른다. 지지하던 사람들도 철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무리수 때문에 미국 사람들조차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50% 추가 관세를 중국에 매긴다고 합니다. 베트남에도 40%대 관세. 하지만 이 베트남에 제조 공장을 둔 기업들이 많죠. 이 영향을 받는 기업, 미국의 대표적인 나이키, 룰루레몬, 인텔, 애플, 코카콜라, 펩시 등등이 베트남에 제조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 회사들이 타격을 받죠. 중국에도 관세를 많이 매기고 있는데요. 중국의 테슬라 공장, 기가 팩토리도 있죠. 여기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테슬라의 주 판매처가 중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머스크도 트럼프의 미천 관세 정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세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건가? 자, 지금 트럼프는 모든 제조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라고 푸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할까요? 과거 사례로 보는 미국 공장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를 봅시다. 트럼프가 옛날에 애플 보고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했었죠. 하지만 애플은 공장 짓는 척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공장을 실제로 옮기는 것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인건비입니다. 옷 같은 거 만들 때 베트남에서 만들면 고작 몇천 원인데요. 미국에서 만들면 제조 원가가 2, 3만 원으로 뛴다고 합니다. 그러면 베트남에서 만들고 관세를 100% 매기는 게 더 싸겠죠. 그리고 미국 노동자들은 월요일에 출근하는 사람이 한 보따리라고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로 미국의 공장 이전은 상당히 어렵다. 과거에 이런 사례로 알 수 있죠. 근데 트럼프는 그걸 지금 강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임기는 4년이죠. 한 2, 3년 지나면 힘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내년에 또 선거가 있죠. 지금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 결과로 내년에 누가 공화당을 뽑겠습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이 미친 짓을 계속한다. 그래봤자 1, 2년 안에 그만두게 될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이전한다. 그 이전만 해도 2, 3년은 걸리죠. 트럼프 임기 내에 자기가 이 빛을 못 볼 겁니다. 당장 결과로 뭔가를 보여줘야지 지지율이 오를 건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즉, 전 세계 관세를 매기면 자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미국 무려 4경 4천조 손실을 볼 거다. 미국에서 가장 해로운 정책이다. 이런 말도 있죠. 이런 결과로 미국 S&P 500 차트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다우존스 차트도 코로나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이때만큼 엄청난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여파를 받고 있죠. 여기 리먼 브라더스나 코로나는 누가 일부러 한 건 아니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한 이상한 사람의 고집으로 생긴 인재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S&P 500, 다우존스, 코스피 이 차트들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체 주식들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업종별 주가 등락률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빠졌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 관세와 상관없는 기업들도 주가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기업 실적과 상관없이 대역제로 싸게 사는 기회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떤 기업이 이 상황에서 관세 영향을 안 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악재 난리도 많이 났었죠. 하지만 하락할 때마다 이 폭락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큰 수익을 줬습니다. 지금 팔고 더 싸게 사자. 더 싸게 사자.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주가 최저점 맞출 수 있어요? 주가가 반등하고 올라간 후에야 좋은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을 맞추기 불가능하죠. 아무튼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 지수 하락 때마다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은 기회가 생기겠죠. 평소 때 이런 폭락을 대비해서 어떤 기업을 사면 좋을지 미리 생각해둬야 됩니다. 그러려면 평소 많은 기업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죠. 차트 공부는 뭡니까? 내일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그거를 분석하는 거죠. 하지만 내일 주가 떨어진다. 거기 여러분 전 재산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냐하면 차트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주사위, 홀짝 이 연구 10년 해봤자 원숭이가 배팅 하나 그 실력은 똑같을 겁니다. 즉 10년이 지나도 제자리다. 하지만 기업 사례 공부는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본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업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죠. 자, 다음 시간에 관세 영향을 안 받는 좋은 기업이 뭔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발전을 위해서 같이 생각해 봅시다. 상위 1%가 되고 싶으면 그들이 한 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